안녕하세요. 유럽 축구, 세계 축구 최고의 선수를 분석하는 스카우트 H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가 이제 개막합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3년 만에 돌아왔고 손흥민 선수도 3년 만에 별들의 전쟁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기 위한 준비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첫 경기 상대는 프랑스의 명문 클럽 올랭피크 마르세유입니다. 마르세유에서 주목할 선수는 역시 알렉시스 산체스, 한때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칠레의 스트라이커인데요.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와 산체스의 맞대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많이 봤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체스가 못 나온다고요? 예, 산체스가 지난 시즌 리버풀하고의 16강 2차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예, 이때의 징계가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적을 했든 시즌이 바뀌었든 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마르세유에 왔지만 첫 경기를 뛸 수 없어서 이번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 명단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때 말들도 많았었죠. 왜냐면 이제 산체스가 파울을 파비뉴한테 써가지고 파비뉴 아내가 또 이제 개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 두 단어의 욕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예. 어찌됐거나 이제 산체스 입장에서는 리버풀을 상대로 지난 시즌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했고 이번 시즌은 토트넘을 또 상대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아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상대할 수 있었으나 빠지게 됐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마르세유에서 어떤 선수를 만나게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 산체스가 지금 마르세유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초반에 잘하고 있었잖아요. 이번 결장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번 시즌 총 5경기에 출전해가지고 이적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 개막전에 빠졌고요. 예, 5경기에 출전해가지고 3골을 넣으면서 팀 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게 298분 출전해가지고 3골인 거거든요. 저렇게 따지면 99분당 한 골에 해당해요. 건재한 경기라고 보이고 있다. 물론 리그가 바뀌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산체스가 아직 안 죽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근데 저 옥셰르하고의 최근 경기에서 교체 출전했거든요. 저 감독이 조금 헷갈린 거 아닌가. 프랑스 현지에서도 예열을 했다. 챔피언스리그를 앞두고 이런 문구가 있었고 딱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데뷔해가지고 교체 출전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첫 경기는 이제 막 왔으니까 그래도 후반 시작하자마자 넣은 건 빨리 넣은 거고. 예. 저거 그러니까 헷갈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산체스가 선발로 안 나올 이유가 없었고 체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토트넘 원정을 앞두고 좀 이제 로테이션을 가동한 건데 못 나온다. 사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긴 해요. 팀이 바뀐 상황이었을 때는 징계가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헷갈려서 예전에 그래서 라파 베니테스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에서 금지 선수 코파델레이에 내보내가지고 전 소속팀에서 퇴장당했던 거 그거를 안 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몰수패 당하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도 그렇고 스텝도 그렇고 선수 본인도 그렇고 좀 몇 달 전 심지어 이 산체스의 퇴장도 반년 이상 전에 일었던 일이기 때문에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산체스가 이번 토트넘전에 빠지는 것은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큰 타격입니다. 일단 3골로 누누 타바레스와 함께 팀 내 득점 공동 1위고요. 근데 출전 시간이 훨씬 적죠.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 그거 감안하면 상당히 순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기당 슈팅 숫자도 2.2회로 루이스 수아레스, 이제 알렉시스 산체스랑 이제 로테이션으로 뛰는 선수인데요. 수아레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 있죠. 이 선수는 이제 우루과이의 수아레스와 동명이지만 콜롬비아 선수고 물론 라리가에서 뛰긴 했지만 어쨌든 다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90분당 찬스 메이킹이거든요. 90분당 찬스 메이킹도 1.8회로 디미트리 파에에 이어서 2위입니다. 결국에는 산체스가 골도 많이 넣지만 슈팅 기회도 많이 만들고 스스로 기회도 창출하면서 동료에게 패스도 해주고 공격의 구심점인 선수인데 이제 못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건 드리블 돌파인데요. 1.2회로 90분당 1.2회로 4위인데요. 이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드리블 실패입니다. 실패가 0.6회로요. 경쟁에 있는 다른 마르세유 선수들과 비교하면 현격히 적어요. 게다가 이제 성공 숫자와 실패 숫자를 보면 가장 많은 드리블을 성공한 타바레스는 2.7회를 경기 당시 성공하고 있지만 4회나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을 많이 한 것이지 효율성은 산체스다. 그러니까 다들 실패가 더 많아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상당히 효율적인 드리블을 하고 있다. 이게
산체스가 그거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에요. 산체스는 원래 굉장히 도전적인 드리블을 많이 해가지고 실패도 굉장히 많았던 선수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노련하게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예. 예, 이게 또 보여지는 게요. 소유권을 잃은 횟수가 90분당 0.9회 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 원래 산체스 하면 소유권을 정말 많이 잃어버리기로 소문난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 이게 그니까 뭐 아스날 때가 이 선수의 커리어 하이였잖아요. 예. 그때도 뭐 소유권을 잃은 횟수가 사우스햄튼하고의 경기에서 32회, 그리고 맨유하고의 경기에서는 34회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맨유 시절에 세비야하고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무려 53회의 소유권을 잃었는데 이게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공을 많이 만졌고 또 그만큼 공격 시도를 많이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너무 도전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너무 소유권을 많이 잃어가지고 이게 알렉시스 산체스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됐던 거거든요. 사실 턴오버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공격을 하다가 끊기고 상대의 역습 공격 기회를 허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산체스가 그런 단점들을 또 상쇄하면서 올 시즌에 끝났다라는 평가를 뒤집고 좀 무르익은 경기력을 건장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었으나 이번 첫 경기는 못 나온다. 다시 한번 그리고 패스 성공률도 83.3%로 공격수에겐 상당히 높죠. 그것도 이게 마르세유 선수들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 뛴 선수들만 이제 넣은 건데요. 그 중에서 네 번째로 성공률이 높거든요.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네 번째로 높은데 그 상위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형 미드필더거나 수비수 위치에 있는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패스할 수 있는 포지션인 걸 감안한다면 산체스가 현재 마르세유 공격 라인에서는 가장 노련한 선수다. 이것도 그러니까 바뀐 부분이거든요. 원래 산체스가 패스 성공률이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나이 들면서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면서 예전만큼 도전적이고 예전만큼 위협적이진 않지만은 대신 이제는 베테랑의 원숭미가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산체스가 없이 토트넘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마르세유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마르세유의 새로 부임한 감독 아마도 이제 저희 세대 축구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모를 수 없는 크로아티아 레전드 이고르 투도르예요. 예, 그러니까 뭐 유벤투스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선수로 활약했던 전설적인 센터백이었죠. 네, 아마도 콘테 감독과 만나도 기분 좋게 인사할 것 같은 그런 인물인데요. 네. 이제 뭐 투도르 같은 경우는 유벤투스에서 가장 많은 경기수 뛰었어요. 그러니까 유벤투스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뛰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세리에A 우승 2회를 기록을 했었고요. 수페르코파 이탈리아나 우승 2회를 했었고 2부 리그까지도 같이 내려가가지고 그때도 우승을 했던 거였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008년에 은퇴를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크로아티아 대표팀 경력인 건데요. 뭐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도 1997년부터 뛰면서 1998년 월드컵 당시에 뭐 주전은 아니었는데 유망주였죠. 그때 이제 세 경기에 교체 출전했었죠. 저기 중간에 있는 선수가 이제 이고르 투도르죠. 머리 약간 조금 이렇게 결국에 이제 현역 시절에 굉장히 많은 성공을 경험했고 또 수비수와 또 수비형 미드필드까지 커버하는 선수로서 감독으로 또 잘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았는데요. 센터백인데 만 20세 월드컵을 나갔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던 거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은퇴하자마자 이제 본인의 친정팀이었던 유스팀이었던 이제 하이둑 스플릿에서 수석 코치도 하고 또 이제 유스 감독도 하고 17세 이하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대표팀 수석 코치를 하다가 이제 하이둑 스플릿 감독을 맡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크로아티아 컵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요. 저기 뒤에 있는 양복 입은 그 투도르 감독인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옥 살로니카하고 이제 카라비크 스포르 터키 구단이죠. 그리고 갈라타사라이 우디네세 감독을 맡다가 다시 이제 하이둑 감독을 맡다가 이렇게 감독 경력을 이어왔던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당시에 뭐 파옥이라던가 갈라타사라이라던가 우디네세에서의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이때 경질됐던 이유가 경질되기 직전에 연패가 좀 있었어요. 연패를 당하면서 그리고 또 대패도 있고 약간 그러면서 성적 대비는 조금 아쉽게 경질된 케이스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0-21 시즌에 필로가 유벤투스 감독에 부임하면서 프로 라이센스가 없다 보니까 이고르 투도르가 이제 수석 코치로 보조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헬라스 베로나 감독을 맡으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감독 경력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시즌에. 사실 뭐 지금까지 이력을 보더라도 정말 좋은 팀에도 있었고 뭐 대표팀에 뭐 수석 코치도 했고 막 꾸준히 많은 경험을 쌓았고 유벤투스에서 또 수석 코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감독에 가까운 역할을 또 했기 때문에
준비된 그런 감독으로서 베로나에서 큰 성공을 마침내 거뒀다. 네. 특히 그 베로나에서의 성공이 되게 중요했는데요. 이게 베로나의 그 최근 5시즌 성적이거든요. 네. 2018-19 시즌만 하더라도 세리에 B에 있던 팀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9-20 시즌 승격하자마자 9위, 그 다음에 12. 이때가 이제 그가 유리치 감독도 굉장히 네. 능력을 인정받는 감독이잖아요. 네. 유리치 감독이 상당히 잘 이끌고 있었는데 유리치가 이제 떠나면서 그러면서 투도르가 맡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투도르 때도 9위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성적을 이어왔고 이번 시즌에 투도르까지 떠나니까 팀 성적이 17위까지 떨어졌죠. 결국에 뭐 유디치, 투도르 이 두 감독이 베로나의 전성 시대를 한번 좀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투도르 감독이 어떤 좀 포메이션을 썼나요? 투도르 감독은 기본적으로 3-4-2-1 포메이션을 가장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로나 때도 3-4-2-1 포메이션을 썼었는데요. 이제 근데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까지 이제 산파올리라고 아르헨티나의 이제 예전에 칠레 대표팀 감독으로 그렇죠. 유명했던 비에사의 제자로 유명하죠. 예. 산파올리 감독이 맡았을 때는 4-3-3 포메이션을 썼었거든요. 예. 하지만은 이제 그 투도르 감독은 오자마자 바로 이제 3-4-2-1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나름 성과를 내면서 현재까지 5승 1무 무패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을 보자면요. 세로 그래프가 챌린지를 얼마나 강하게 했는가. 그러니까 경합 강도. 경합 강도를 얼마나 강하게 했는가. 가로 그래프가 이제 압박 강도인 건데요. 네. 압박 강도는 숫자가 적을수록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상대의 패스를 몇 번 만에 잘라냈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이라든지 공격 전개를 빠르게 끊어내는 전방 압박 강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두 개 다 1입니다. 세리에서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상당히 경합도 많이 하고 압박도 굉장히 강하게 거는 감독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3-4-3을 쓰면은 그 3백을 썼을 때 보통 이제 5백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진을 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앞에서 그 윙백들이 예. 위로 올라가서 3톱과 함께 전방 압박을 많이 한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진 패스 위주로 하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세로 그래프가 90분당 전진 패스 숫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그래프가 점유율인 거거든요. 점유율은 약간 딱 중앙이에요. 예. 중간 정도 하는 거거든요. 49% 정도, 49.72%인데, 근데 이제 90분당 전진 패스 숫자가 71.16회로 최다. 아탈란타보다도 더 위에요.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 네. 그러니까 라인이 높은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앞으로 간다. 네, 그럼 저희가 그 세리아에선 가장 공격적인 축구하는 팀 하면 아탈란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공격적인 축구를 했다는 거죠. 네, 실제로 구체적인 장면들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강한 압박을 하기 위한 선수들의 그 위치가 높네요. 그러면 이게 라치오하고의 경기에서 바로 이제 선수들이 달라붙는 거죠. 후방 빌드업 할 때부터도 거의 맨투맨 형태로 달라붙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건 수비할 때도 계속 거기가 맨투맨 마킹 시스템을 어지간하면 가져가요. 물론 뭐 그러니까 이게 뚫릴 때는 당연히 커버가 들어오지만은 기본적인 수비 시스템은 맨투맨 마킹 시스템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상대 공격수들을 근거리에서 달라붙어서 끈질기게 막아내는 그런 축구를 한다. 그리고 이제 뭐 개겐 프레싱하는 팀들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볼 주변에 네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뭐 사각대역으로 뭐 좁힌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4명의 선수들이 공의 이제 방향에 좁혀 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를 에어싸고 반면 이제 측면 공격수들은 소유권을 뺏는 순간 바로 이제 역습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백스리가 기본적으로 측면 중심의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은 측면 중심의 공격을 하는 건데요. 일단 뭐 그러니까 빌드업 자체도 측면을 보내주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강하게 압박하고 쪼고 뺏은 다음에는 이제 측면의 윙백 중에 한 명이 높은 위치로 거의 윙어처럼 뛰기 때문에 글로 빨리 공을 보내서 상대 지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좌우 측면 윙백들이 상당히 높게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윙백과 윙백이 골을 서로 합작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콘테 감독이 추구하는 부분과도 좀 비슷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롭 감독이라던가 이런 감독들이 추구하는 장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시즌에 물론 베로나 하면 기본적으로 시메온에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면 17골 5도움을 올리면서 17골이 세리에아 득점 4위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바락이라고 굉장히 이 선수가 에이스적인 역할을 했는데 11골 4도움을 기록했었고 또 카프라이가 12골 7도움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좌우 윙백들의 공격 포인트도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왼쪽 윙백이었던 라조비치 같은 경우는 1골 7도움 후 팀 내
도움 공동 1위였고요. 예. 또 이제 오른쪽 윙백인 파라오니 같은 경우도 4골 6도움을 골도 많이 넣고 도움도 많이 올리고. 예,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기 때문에 윙백에서 많은 이제 골 루트가 생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마르세유에 와서도 비슷하게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마르세유 와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누 타바레스가 3골로 알렉시스 산체스와 함께 득점 공동 1위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스는 2도움으로 이제 상당히 둘이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거죠. 결국엔 마르세유도 3백을 기반으로 두고 좌우 윙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이 선수들이 측면 공격을 하면서 또 많은 공격수들을 전방에 배치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중심으로 조금 빌드업을 가져가다가 오른쪽에서 이제 넘겨주면은 타바레스가 마무리 짓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가 2명의 미드필더에 귀행두지가 오른쪽에 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토트넘을 상대로도 비록 토트넘 원정이지만 이런 전술적인 기조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이제 공격 시에는 숫자를 많이 둔다. 이게 좀 대표적인 장면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도 올라가면서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하고요. 좌우 윙백들이 거의 윙포워드처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미드필더 2명이 상당히 이제 뭐 패스 공급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들을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진영이 된다면 토트넘 입장에서 반가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뒷공간이 굉장히 많고 특히 윙백 뒷공간이 열려있다면 토트넘은 여기서 공을 끊자마자 손흥민 선수를 바로 준다거나 그리고 3대3 상황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르세유가 3백은 어쨌건 기본적으로 후방에 배치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손케히라던가 아니면 손케쿨 이렇게 3대3 상황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뺏어서 바로 넘겨준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이제 난타전 형태의 경기가 되면서 보시는 분들도 좀 지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을 수 있는 전개가 될 수 있는 축구를 마르세유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르세유에서 어쨌건 간에 볼백업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가 귀행두지거든요. 귀행두지가 뭐 아스날에서는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또 이제 헤르타 베를린 가서도 좋기도 하면서도 나쁘기도 하고 약간 좀 기복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르세유 가서 지난 시즌에 터졌습니다. 지금 뭐 전 경기를 일단 리그왕에서 뛰었고요. 공격 포인트도 뭐 8도움 이게 이제 리그마다 이제 집계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거나 공격 생산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4골도 넣었었고 그리고 공식 대회를 다 합치면은 14개도 올렸거든요. 지금 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참가를 했고 쿠프드 프랑스의 FA컵까지 포함하면 고르게 꾸준히 활약을 했다. 그리고 이번 시즌도 벌써 2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지금 이름을 듣다 보니까 알렉시스 산체스, 귀행두지에다가 타바레스 그리고 사실 이제 언급은 안 됐지만 콜라시냐까지. 콜라시냐는 로테이션 센터백으로 뛰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거의 뭐 아스날이다. 아스날 몹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선수들도 뭐 익숙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또 이 마르세유 선수들도 토트넘 원정이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좀 의지를 불태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이 니스하고의 3라운드 경기에서는 산체스가 2골 넣고 타바레스가 1골 넣고 그리고 또 이제 기행두지가 도움 올리고 이러면서 거의 골들을 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아스날 이중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스날 출신 선수들이 많고 잘하고 있고 북런던 더비 원정이라는 분위기를 잘 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얕볼 수 없는 상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 그 옥셰르하고의 경기에서는 이 팀이 로테이션을 상당히 많이 돌렸어요. 챔스를 데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산체스 대신에는 수아레스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오랜 기간 이제 마르세유의 에이스, 마르세유의 거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체죠. 파에도 아예 명단에서 뺐어요. 파에 같은 경우는 푹 쉬게 하고 아예 토트넘 원정에 이제 중심으로 쓰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누누 타바레스도 어쨌든 벤치에서 대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귀행두지도 벤치에서 대기를 했었고요. 이 정도면 확실하게 좀 토트넘전을 신경 쓴 것 같은데 이제 산체스를 후반에 왜 넣었을까? 원래 그리고 지고도 센터백 원래 주전 센터백이 지고거든요. 근데 지고도 빠지면서 콜라시냐기 이거는 조금 위치는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콜라시냐기 왼쪽 스토퍼, 은벤바가 오른쪽 스토퍼입니다. 어쨌건 간에 이렇게 로테이션을 상당히 많이 돌렸다는 거죠. 그 지고도 아예 명단에서 뺐어요. 그리고 이제 뭐 벤치에 있는 에릭 바이 같은 경우에는 막 영입한 선수긴 해도 퀄리티를 생각할 경우에는 뭐 주전급 선수라고 보고 영입을 했기 때문에 에릭 바이 같은 경우도 토트넘과의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 명단 자체 괜찮고 체력도 잘 유지했다. 왜냐하면 또 토트넘은 주말 경기에 사실상 주전을 다 썼잖아요. 거기다가 뭐 그 경기에서 이른 시간에 이제 제르송의 선제골로 앞서긴 했지만은 그 후에 조금 흐름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주전들이 나오니까
바로 또 골을 넣으면서 2대0 승리를 거둔 거였죠. 예, 귀행두지의 패스를 받은 알렉시스 산체스의 골이 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합, 아스날 팬들도 아마 토트넘 마르세유 경기를 보면서 응원할 수 있는 조합이었으나 예, 어쨌든 산체스는 마르세유에서 열릴 두 번째 경기에 토트넘을 만나야 되겠다. 예. 어쨌든 마르세유가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5승 1무 무패로 현재까지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 함께 승점은 동률이죠. 예, 사실 파리가 엄청 잘하고 있지만 마르세유도 만만치 않다. 네, 대신 이제 골득실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1위고 마르세유가 2위고. 근데 저거 리옹이 아직 경기 한 경기를 안 해가지고 리옹도 현재까지 잘 나가고 있긴 합니다. 예, 올 시즌 이제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마르세유이기 때문에 뭐 산체스가 비록 토트넘과 경기에 못 뛴다고 하더라도 뭐 나머지 선수들이 또 충분히 괜찮다. 그렇다면 산체스가 못 나오는 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오세르전 선발 출전한 이제 수아레스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니면은 이제 어쨌건 간에 토트넘 원정이잖아요. 원정이면은 윈데르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역습에 그러니까 더 집중하는 형태로 가짜 9번 형태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고 투도로 감독의 전술 색채가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냉정히 봤을 때 객관적인 전력에서 토트넘이 좀 앞서는 데다가 토트넘이 홈에서 경기를 하니까 그리고 사실 투도로 감독도 이 손흥민 선수를 통한 역습을 신경 쓰긴 할 것 같아요. 케인이 뿌려주고 손흥민이 달려드는 형태에서 뒷공간을 많이 주면 사실 경기 일찍부터 그렇게 플레이하다가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윙백의 전진을 초반에는 조금 이제 제어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 상대할 오른쪽 센터백은 누군가요? 은벤바라고요. 예, 이 선수 많이들 조금 기억할 수도 있어요. 뉴캐슬에서 했었기 때문에요. 예, 어쨌건 간에 그 안더레이트에서 프로 데뷔했었는데요. 데뷔하자마자 주전으로 바로 뛰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뉴캐슬에서 조금 데뷔 시즌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챔피언십 갔을 때부터 좀 안 좋아가지고 결국은 포르투로 이적을 하게 됐었고 포르투 가자마자는 데뷔 시즌은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은 그 다음 시즌부터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그러면서 뭐 포르투에서 챔피언스리그 경험도 하고 뭐 우승 경험들도 쌓고 이러면서 이제 마르세유 이적해 오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승 경력은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더레이트 때 이제 리그 우승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컵대회 우승 2번 했었고요. 슈퍼컵 우승이죠. 포르투에서 컵대회 우승 2번 하고 슈퍼컵 우승하고 또 이제 포르투갈 리그 우승도 2번 하고 뉴캐슬에서는 2부 리그 우승은 뭐 저건 어쨌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프리미어리그도 경험을 해봤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센터백이지만 신장이 높은 선수라기보다는 좀 빠른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높이에는 조금 약점은 있긴 해요. 하지만은 굉장히 경합에 강하고 그리고 빨라가지고 볼 소유권 회복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볼 경합 승리도 상당히 잘하고요. 태클 성공률도 100%를 기록할 정도로 밑이 강해요. 위는 약한데 밑은 강해요. 당장 지난 주말 오세르와의 경기에서 기록 기준으로 맨 오브 더 매치가 됐잖아요. 네. 그 정도로 상당히 그가 밑이 좋은 선수. 그래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 상대다. 왜냐면 손흥민 선수는 높이로 상대하는 유형이 아니고 스피드로 상대하는 유형이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다만 이 선수도 뉴캐슬 시절에도 그랬고 그가 좀 대형 실수를 범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발밑이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결국에 이제 손케히든 손케쿠리든 사실 지난 주말에 손케히 트리오가 너무 좋았었고 그렇죠. 히샬리송도 굉장히 우다다다도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히샬리송이 나올 경우 은벤바라든지 마르세유의 스리페가 괴롭히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몸싸움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조금 그런 부분은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는 분명히 손케히든 손케쿠리든 기회가 많이 올 수 있는 경기 흐름이 될 것 같고 경기 중에 뭐 은벤바가 정말 말씀하신 그런 실수가 나올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첫 골을 충분히 좀 노릴 수 있는 경기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저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래도 골을 올리지 못하는 거는 운도 진짜 그렇게 안 따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못한 건 아니거든요. 지난 경기는 진짜 한 골 들어갔어야 되는데 절친인 레노가 막질 않나. 그리고 골대 불운도 있었죠. 그가 손흥민 선수도 나중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노가 막은 장면에서. 그거 왜냐면 굴절돼가지고 더 막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또 막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데. 지금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는 그 상대가 견제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다 보니까 그럼 견제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도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아예 수비 방식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지난 그 5라운드 경기 때는 손흥민 선수 빠지니까 바로 포백으로 전환했잖아요. 노팅엄이 백스리 하다가 포백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약간 좀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타리그 팀들은 손흥민 선수가 물론 득점왕이라는 거 알지만은 특징까지는 그렇게 모를 수는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는 도리어 챔피언스 리그가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를 다 상대해봤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어. 근데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계속. 하지만 이제 마르세유는 선수들이 좋을 수는 있어도 막상 처음 이제 분석한 거랑 부딪혀봤을 때는 다를 수가 있고 특히 그렇죠. 은벤바도 뭐 뉴캐슬에서 뛰었던 것이 한참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손흥민 선수와 지금의 손흥민 선수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마르세유 결코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 공간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손흥민 선수의 골도 나올 수 있다라고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마르세유와 토트넘의 경기를 앞두고 저희가 마르세유를 분석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마르세유의 최고 스타는 알렉시스 산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카우트 H 2편과 3편 그리고 4편에는 산체스의 풀스토리도 이어지니까요. 마르세유와 산체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이번 스카우트 H 정주행 부탁드립니다.